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러시아가 거의 지난 80년 사이 최악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핵 경고도 나오고 3차 대전의 카운트다운이라는 경고도 들립니다. 국제조약에 따른 세계 질서가 아닌 군사력에 의한 새로운 질서를 예고하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있지도 않은 나치 정권을 깨부수는 특수작전이라고 연설하면서 쳐들어갔는데 푸틴의 말과는 달리 민간인을 포함한 사상자가 나옵니다. 우크라이나가 반격하지만 일부 도시는 이미 푸틴의 손에 들어간 듯 보입니다. 추운 겨울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은 서유럽으로 피난 가고 또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은 러시아에게 결사항전을 결심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푸틴의 고향에서도 반전 시위가 열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세계 지도자들은 이번 전쟁으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을 것을 예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9시 30분경 미국과 세계를 향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다음 단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수위, 그리고 미국과 서방 세계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입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공화 민주 정치인들이 거의 바이든 지도력으로 모입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여전히 푸틴이 바이든을 드럼치듯 한다면서 구경할 만하다는 경박한 성명을 내놔 러시아의 이용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놀란 듯 러시아 비호에서 반발짝 물러나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지원한다고 비난합니다. 오일값은 하늘 천정이 있으면 칠 듯 배럴당 $100가 넘었고 세계 주식시장은 땅 저 아래까지 내려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푸틴이 지금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형태로든 변할 수 있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색깔로든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그 시간 내내 전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하고 있지만 원유값 벌써 $105 넘었고요. 이제 오늘의 미국이 진행되면서 또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도 할 테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쭉 전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전쟁 발발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달부터 준비를 했고 몇 주일 전부터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 이제 특별한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한다 하는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녹화를 3일 전에 했다는 것도 지금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로 인해서 당장 유럽의 안보는 재편되게 됩니다. 러시아가 완전하게 세계로부터 고립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러시아에서도 지금 반전 모스크바 같은 데서 시위가 있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결사항쟁 또 미국과 유럽의 어느 정도까지 기간은 또 얼만큼한 강도로 러시아를 압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이 얘기를 한 것처럼 블라디미르 푸틴이 본인이 원했던 대로 이 전쟁이 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완전히 푸틴이 망가지는 것으로 전쟁이 끝난다고 보는 전문가는 현재로서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러시아가 철저하게 고립되지 않으면 유럽은 당연히 이 영향권 안에 들어갔습니다만 3차 전쟁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의 위치, 세계의 여러 가지 관계 지도도 변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방사능 지수가 높은 곳이 여전히 체르노빌입니다. 현재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체르노빌 인근에서
교전 중입니다. 체르노빌 핵쓰레기장 1986년도에 그 리크됐었던 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1000스퀘어 마일에 뭐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지금 핵쓰레기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때가 재현되면 어떻게 되는가?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은 계획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어떠한 사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교전 중이라고 하니까 이건 유럽 전체에 대한 전쟁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방사능 같은 것이 오염물질이 공기로 나온다면, 땅에 오염된다면, 수로도 있죠. 물길. 그러면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에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도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우크라이나의 시간 차이는 10시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우크라이나 시간으로 새벽 5시 40분,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저녁 6시 40분 그때 시작돼서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또다시 오후 겨울이기 때문에 캄캄합니다. 이미 사상자 50명 이상이 숨졌다고 나오고 있고 그보다 많겠죠. 우크라이나 주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보따리를 싸서 이 겨울에 피난을 갑니다. 서쪽으로 가겠죠. 당연히 폴란드로 제일 많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피난 가지 못했던 사람, 또 피난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은, 피난 가기 싫은 사람들은, 결사항전을 결심한 사람들은 마켓으로 가서 아내는 여러 가지 물건을 사오고, 남편은 자동차가 있으면 가솔린 스테이션에 가서 가솔린을 가득 채워옵니다. 그리고 식구 가운데 누군가는 ATM으로 가서 뽑을 수 있는 현찰을 전부 뽑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처음에는 그냥 침착하게 집안에 계십시오 했다가 지금은 이제 예비군은 물론이고요. 18살부터 60살까지 전부 대비를 하고 누구든지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전부 싸우라는 이 같은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피난을 가는 사람이나 ATM 머신이나 마켓이나 가솔린 스테이션이나 그 줄 서 있는 것이 끝이 안 보일 정도인 것은 당연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또 정부 군인은 지난 8년 동안 친러시아,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하겠다는 그런 친러시아 우크라이나 정부군으로 볼 때는 반란군이죠. 반군과 8년 동안을 계속 싸워왔습니다. 그 반군을 또 충돌용질하기도 했고요. 러시아가 무기와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면서 그렇게 전쟁을 치러왔지만 러시아와 대리전쟁을 해주는 반군과 전쟁과는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그야말로 극한 사투여야지 되는 게 지금 그 우크라이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딱 시작되기 직전까지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뭔가를 좀 해보려고 전화도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러시아를 향해서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어서 이 전쟁은 불필요합니다. 콜드 전쟁이건 핫한 전쟁이건 불필요한 전쟁입니다. 라고 하이브리드 전쟁이건 호소를 해봤지만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뜻이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러나 침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푸틴은 특수작전이랍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하려고 하는 친러시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전쟁이라고 부르면서 또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초토화하고 나치를 깨부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치화를 우크라이나 정부에 지금 나치가 어디 있습니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엄마도 주이시고 아빠도 주이십니다. 나치로부터 학대를 받은 나치화를 깨부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로 선출된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북쪽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벨라루스, 동쪽 러시아가 있는 쪽, 그리고 이미 2014년도에 합병을 한 크림반도 남쪽이죠. 해안 또 상공, 육해 공군이 전부 세 방향에서 미사일, 탱크, 보병부대, 포병부대, 우크라이나 도시와 10군데가 넘는 도시와 특히
수도 키이브 인근의 공항, 특히 우크라이나의 그 전투기가 있는 파킹돼 있던 곳을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면은 지금 전부예요. 전부. 전면적으로 뭐 헝가리 국경과 거의 가까운 이런 곳들도 지금 러시아군이 다 들어가서 10군데 훨씬 넘습니다. 민간인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푸틴은 말했지만 전쟁에 민간인 희생자가 없는 전쟁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러시아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에 항복하라, 전쟁이 시작되면 흔히 하는 거죠. 항복하라, 항복 시한까지 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항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 시한 안에. 그리고 푸틴은 이번 전쟁에 개입하는 우크라이나가 아닌 외부 세력은 역사상 그들이 겪어보지 못한 참혹한 경험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디오를 통해서. 이게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2014년 크림반도를 침공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한 러시아가 겪어보지 못한 경제 제재를 겪을 것이다 라고 한 말을 그대로 푸틴이 바이든에게 돌려준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침공이 임박했다 하는 것을 우크라이나 쪽에 어제부터 더 강하게 전해줬기 때문에 이미 비상사태를 선포를 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금 모든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전부 정부에 보고를 하고 대기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푸틴의 말을 믿고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민간인 괜찮다라고 하는데 또 푸틴의 뜻도 그렇지 않았겠지만 민간인이 숨지지 않는다고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민간인을 정말 공격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민간인이 사상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푸틴의 말을 믿고 집에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난길에 다 오르는 거죠. 눈보라가 몰아치는 바람찬 흥남부두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조금 더 있으면 그만큼 극한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군의 공격 방향을 피해서 서쪽으로 가겠죠. 그게 바로 서유럽인 겁니다. 푸틴이 정권을 집권한 이후에 푸틴은 이렇게 무력으로 푸틴을 지금도 두둔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니 나토가 조여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푸틴으로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런 위험한 생각과 발언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토는 러시아를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으로. 우크라이나도 군사력으로 러시아를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그 그늘 아래 있다가 독립이 된 뒤에 러시아가 무섭고 러시아보다는 우리는 서방 세계 서유럽이 낫겠다 해서 어떤 형태로든 미국이 했건 유럽이 했건 그 독립된 국가들이 전부 나토에 가입한다고 민주주의를 택하겠다고 국제 조약으로 한 것이지 블라디미르 푸틴처럼 군합발 미사일 탱크를 가지고 그 국가에 들어가서 나토에 가입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나토는. 이게 나토와 민주주의와 1945년도 미국이 주도를 해서 설립한 그런 만들어 놓은 국제사회의 질서와 지금 푸틴이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질서의 차이점입니다. 군대로 쳐들어가서 만들려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크림반도가 합병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는 그 뒤로 점점 더 나토에 가입하기를 원했었던 거죠. 주권 국가를 군대로 쳐들어가서 나토에 가입해 한 유럽연합과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들과 미국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시 한번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지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푸틴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미국의 안보도 위험에 처합니다. 크리스 머피 캐네디컷주의 민주당 상원 의원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조차 미국은 우크라이나 동맹과 함께하는 게 맞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푸틴이 잘하고 있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극히 드물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여전한 트럼프의 여전한
블라디미르 푸틴 칭송은 잠시 뒤에 망신스럽지만 전직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이니까 전해드리기는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나토는 러시아군과 직접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영국도 미국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을 할 뿐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중국도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전면적으로 침공하는 것에 대해서 입장 조금 바꾸고 있고 글로벌 마켓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푸틴의 분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푸틴이 90년대에 동독이 무너지고 나서 분노했죠. 그러나 동독과 서독이 미국과 다른 나라가 군사적으로 쳐들어가서 그렇게 통일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동독의 결정이었죠. 서독과 협상을 한 그런 것. 그리고 91년도 이제 구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계속 있었던 나토로 하나하나 국가가 나토에 가입할 때마다 푸틴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라고 하는데 그 국가들이 주권 국가들이 최종적으로는 결정을 한 일이죠. 그리고 2014년도에 크림반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점령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빅토르 야누고비치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친러시아 완전히 러시아의 꼭두각시 대통령이죠. 그 꼭두각시 러시아의 꼭두각시 대통령을 우리는 싫어라고 내친 사람도 우크라이나 국민입니다. 우크라이나 주권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푸틴이 아니 야누고비치를 나의 꼭두각시를 저렇게 해버렸단 말이야 하면서 크림반도를 쳐들어갔고 크림반도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68% 이상 살고 있으니까요. 투표를 하게 해서 완전히 그 합병을 해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 동쪽에 있는 돈바스에 있는 도네츠크와 르한스키의 분리주의자들 자꾸만 미인스크 협정을 그 우크라이나가 위반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번에 미국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것 한 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림반도 제외하고 러시아와 동쪽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의 두 군데 이곳에서도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싫어 러시아 쪽에 붙겠어 하면서 계속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싸웠습니다. 그때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이 분리주의자들을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합쳐도 130만 명밖에 안 되고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전체적으로 크림반도에 있는 250만 명을 빼놓고도 인구가 4,100만 명입니다. 그 4,100만 명 90% 정도는 러시아를 원치 않습니다. 그 가운데 50% 이상은 나토 가입을 원합니다. 러시아로부터 위협을 우리를 지켜줘 하는 뜻에서 그런데 정부군이 분리주의자 이 군대를 물리치려고 했을 때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했냐면 러시아 군사력이 도왔죠. 그러면서 러시아가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와 협정을 한 것이 민스크인데 러시아의 그 세력을 우크라이나 군이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관자놀이에 총을 들이대고 한 협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민스크 협정을. 그런데 그 민스크 협정이라는 게 70% 조금 넘기 때문에 그 조약 자체가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답니다. 해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 하는 것도 있고 대신에 이쪽을 자치구역으로 완전히 그 인정을 한다 하는 것. 대신에 러시아도 여길 들어오지 말아야지 되는 그런 내용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침공하기 전에 푸틴 대통령이 민스크 협정이 죽었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크라이나라는 정부가 러시아가 도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내부의 반정부주의자들을 진압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오게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겪고요.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우크라이나는 점점 이거 안 되겠다. 지금은 동부, 남부지만 점점 우리를 먹겠네 하면서 좀 그 서방적인 민주적인 유럽 쪽으로 가기를 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핀란드도 옛날에 그 구소련에 속했었잖아요. 핀란드도 나토에 가입해야 되겠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참 정말 슬픈 일인데 어제 유엔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유엔 대사가 러시아의 유엔 대사에게 한 말입니다. 두 나라는 어떤 경우는 언어도 같이 쓰기도 하고 문화라든가 종교라든가 겹치는 부분이 많잖아요. 침공당한 뒤 우크라이나 대사가 러시아 대사에게
전범은 연옥에 가지 않는다. 전범이 갈 곳은 지옥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어찌 보면 공통점이 있고 뿌리가 있고 그런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 국가의 대표와 이 국가의 대표가 저주할 수 있는 최악의 저주를 한 거죠. 그게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좋은 전쟁이라는 건 없다는 말을 하는 거겠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블라디미르 푸틴이 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세계를 흔들고 있고 지금부터는 아마 그동안 그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이 사태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무너지고 나면 발틱 해안의 여러 나라들이 다음이 우린가 이런 지금 생각들 하고 있고요.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가장 그 좀 편리하게 피신을 할 수 있는 폴란드 같은 경우도 우리 아니야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어디까지 갈 것인가? 우크라이나 내부의 외교 그 전문가들도 좀 놀랐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느 매체를 보고 전해드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너무 많이 봐서 미국이 아니라 영국 매체인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구소련, 러시아도 구소련 때와는 달리 그 러시아 안에서 어떠한 말을 자신들의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띵크탱크라든지 그런 곳에서. 그래서 이 한 분은 국방 문제 전문가인데 드미트리 그 스테파노비치 이분은 뭐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본인이 러시안으로서 러시안 군대를 지지하기는 하지만 대단한 실수다. 나도 앞으로 러시아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후원하는 것을 줄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돈바스에서의 그 돈바스 두 지역에서의 전쟁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충분하다 이런 얘기. 그리고 또 한 분은 이분은 이제 그 러시아의 데일리 뉴스페이퍼 콤머산트라는 저는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널리스트인 엘리나 최네코라는 분은 할 말이 없다. 유구무원이다. 본인은 러시안이잖아요. 그리고 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세계적인 재앙이다. 이분은 이제 러시아의 그 과학 아카데미의 연구 그 책임자 세르게이 유티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구가 4만 4천 명이나 되면요. 현대 사회에서 이라크나 뭐 아프가니스탄의 2배나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인구가 4,400만 명이나 되는 나라가 대통령을 직접 뽑아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정하겠다 하면서 서구 사회 쪽으로 가려고 할 때 그때 러시아가 그 사람들을 돌리고 싶으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maybe 있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군화를 밟고 쳐들어가는 일을 인구가 4,400만 명, 그 가운데 러시아를 지지하는 인구가 한 400만 명 된다 하더라도 10분의 1 된다 하더라도 이런 일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저렇게 다 합쳐봤자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런데 아마 푸틴은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러시아의 전문가들이 말하기는 이런 계산도 했을 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말이야 우리를 해방군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친구로는 받아들여 줄 거야 해서 한 1,800만 명 정도는 계산을 해놓고 침공을 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4,400만 명 가운데서. 어쨌든 지금 위험한 것이 만약에 나토군과 러시아군이 너무 가까이 붙어버리면 그 가운데는 정찰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병력을 지원하는 그런 전투에 참여하는 부대도 있을 테고 나토군 가운데서 그럴 텐데 정찰기 같은 경우도 이게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양쪽에서 다 이렇게 해서 뭔가가 붙으면 전쟁에서는 이런 때 더 큰 일이 일어나고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뭔가가 생기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르노빌 방사능 이런 것도 무척 위험한 것이지만 이러다가 러시아와 나토가 싸우면 그러면 3차 전쟁 나는 거죠. 완벽하게 이건 미국의 랜드 코퍼레이션의 산타모니카에 있는 띵크탱크요. 사무엘 촤랍
박사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큰일이다. 나토군과 러시아군이 붙으면. 그래서 푸틴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게 지금 문제고요. 오늘 이제 첫날이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곧 기자회견을 9시 30분이라고 예상은 해놨지만 항상 조금씩 늦습니다. 제재를 한다고, 더 강한 제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 그 온도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그 제재한다고 또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러시아가 예전도 아닙니다. 2017년도에 우크라이나를 사이버 공격을 했을 때 그때 세계가 다 이렇게 저렇게 연결돼서 그물망, 거미줄망이잖아요. 사이버 공격이라는 것은. 해서 당시에 10억 100억, 1000억 달러 이상을 그 당시 아니죠. 1000억 달러까지는 아니겠네요. 10억 100억 달러 이상 손해가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 같은 일이 또 없으라고 할 수 없죠. 또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서구 사회를, 미국을, 어디를 딱 그 타겟을 해서 사이버 공격하는 거. 미국에서는 이미 무슨 국방장관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멜웨어 같은 거 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서 러시아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서방 세계는 러시아가 일단 푸틴이 하는 것에 따라서 제재 수위를 조절을 하기 때문에 푸틴을 지켜봐야지 됩니다. 영국에서 보도되는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뉴욕 쪽에도 우크라이나계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영국에도 있는데 우리 가서 싸우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한다고는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직접 짐 싸갖고 가는지 그건 조금 쉽지 않아 보인다는 보도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미국의 망신을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조금 연기됐는가 봅니다. 더 세심하게 조율을 하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연설을 할 때는 G7 국가들과 합의를 해야지 되잖아요. 해서 1시 30분이니까 12시 30분, 11시 30분, 10시 30분으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30분 뒤로 시간이 연기가 됐다고 지금 브레이킹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국 진행되는 동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미국에서 망신스럽다는 게 어제 제가 전해드렸던 터커 칼슨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미국의 그 엘리트들이 왜 푸틴을 미워해야지 돼. 푸틴이 나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르지도 않고 무슨 인종분리 교육을 하라고 하지도 않고 우리 동네의 일자리를 러시아로 뽑아가지도 않고 푸틴이 개고기 먹는 사람도 아닌데 왜 내가 푸틴을 미워해야지 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지 된다라고 35초 동안 써놓은 그 글을 앞에 프롬프터를 보면서 이 터커 칼슨이 읽은 그것을 러시아 지금 좋다고 러시아 TV 이런 데서 좋다고 방영을 합니다. 터커 칼슨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블라디미르 푸틴을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푸틴에게 점령당하거나 침공당하거나 미국이 왜 거기에 개입을 해야지 돼? 이것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하는 얘기죠. 개입은 도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개입이냐. 직접적으로 그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들여보내지는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푸틴이 오케이, 크림반도 오케이, 우크라이나 오케이 하면서 폴란드, 헝가리 다 다시 또 가져가요? 다 다시 또 그쪽으로 가게 합니까? 가만히 있으라니. 이거는 아주 합리적인 말은 아닙니다. 물론 수위 조절이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이크 폼페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무슨 러시아 투데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매체, 제가 평소에 잘 모르는 러시아의 그런 매체에서도 아주 그냥 좋아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그 푸틴을 대단히 존경한다고 채널 1 같은 데도 폼페오가 인터뷰하면서 푸틴을 대단히 존경하고 이게 다 박스와 인터뷰예요. 그러는 것. 이런 것이 열심히 라디오 텔레비전은 자막이라도 있으니까 자막 처리도 하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제가 러시아 라디오를 들을 그 능력은 안 됩니다. 그런데 라디오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푸틴은 바이든을 드럼처럼 때린다. 이게 이제 전에 바이든이 내가 하도 약하다고 하니까 트럼프를 드럼처럼 때릴 거 이렇게 말한 것을 아마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데 그 playing Biden like a drum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구경할 만해 to watch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마알라고에서 비디오를 만들었는데 그 비디오에서도 또 공격한 이후에 나왔습니다.
푸틴은 정말 스마트하다. $2 제재로, 제재가 별로 효과가 없다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2 제재로 우크라이나를 지금 먹고 있어. 나라를,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인구가 그렇게 많은 나라를 말 그대로, 트럼프의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막대한 지역의 그 큰 면적을, 인구도 많은데 그냥 들어갔잖아. 쉽게. 푸틴은 so smart해.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날지 아닐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바이든이 약하니까 이랬어. 트럼프 때 우크라이나 침공 안 했잖아. 그건 머리가 IQ로 따져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IQ가 좋지는 않은 발언인 거예요. 원래 공화당이 좀 터프하기도 하고 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히로시마에 갔을 때 무슨 뭐 전쟁 평화자 붙어 있는 그런 곳에 아베 신조와 같이 가서 사과하진 않았습니다. 펄하버 공격에 대해선. 그러나 무고한 사람들이 숨진 건 사실이죠.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조의를 표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공화당이 공격을 하죠. 사과 여행, 사과 방문을 하고 있다. 저 사람은 베트남에 가서도 어디 가서도. 그런 식으로 원래의 공화당의 어떤 흐르는 뭐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이든이 약하니까 공격하지, 여기까지는 놀랍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공화당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폭군이라고 하면은 푸틴이 2014년도에 오바마 때 침공했고 2020년 지금 그땐 크림반도, 지금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왜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침공 안 했어? 그때는 이 트럼프가 무서워서 그런 거야. 푸틴이 트럼프라는 고양이 앞에서 쥐였지. 실제로는 반대다. 이 얘기는 제가 이름은 안 밝혀드리는데요. 어느 오피니언 리더가 쓴 글인데요. 잠시만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데몬 링커라는 더 위크의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 한 얘기인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살짝은 너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정상적이니까, 예측 불가능하고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이라크에 그 전에 무슨 뭐 누구를 살해를 하고 나서 전투기를 보내다가 당도하기 10분 전에 되돌려오고 했잖아요. 그런 일이, 그거는 약간이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선거 캠페인 할 때부터 나토를 없애버리겠다고 블라디미르 푸틴의 희망을 그대로 얘기를 해줬던 사람,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임기 4년 내내 나토 무용론 뭐 이런 거, 나토에서 미국 탈퇴하겠어 이런 얘기를 했고, 만약에 2021년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다면, 2020년 선거에서 이겨서 그랬다면 정말 재임됐으면 나토에서 탈퇴하고 나토 무용론을 계속 주장을 하고 했을 것이다. 이게 그의 그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튼 등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대통령 아주 끝까지 나토 무용론을 이 푸틴이 없애라고 하는 것을 계속 없앤다고 하고 미국이 탈퇴한다고 했는데, 그때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합니까? 이런 얘기죠.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요. 지금 미국이든 세계든 저런 그 독재자의 그 군화 아래서 수천만 명의 우크라이나 국민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저런 것을 막는데 힘을 모아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지금 그 기조에 흐르는 생각들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생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미국의 입장이 난처하겠네. 전면적으로 개입을 했다간 어마어마한 전쟁이 될 수도 있으니 맷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이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개입을 못하죠. 그리고 제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러시아가 하는 것을 보고 제재를 하고 말로는 최악의 것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제재를 하겠다고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독재자고 언스테이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강한, 실제 예상했었던 것보다 강한 제재를 받았을 때 전쟁 중에 어떤 형태로 더 강하게 반응을 할지 알 수가 없죠. 서방 세계에서는 참 지금 조절을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Maybe 그러니 여러 가지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1시간 연기됐는지도 모르고요. 지금 주식시장은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아침에 뭐 800 이상 다우지수 내려갔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게 세계적으로 뭐 아시아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선물 시장도 그렇고 올해 초에 뭐 올려놨던 거 지금 다 빠졌네요. 지금은 680 몇 포인트 빠지고 있던데요. 나스닥은 그래도 많이 회복됐네요. 7.12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조금 되는 거죠. S&P 500는 아직도 40포인트 내려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날마다 오늘은 순전히 이 정도로 빠진 것이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유는 뭐 브렌트 원유값 배럴당 105달러, 2014년 크림반도 그 당시 이후에 가장 비싸고 미국의 선물 가격도 99달러 정도는 됩니다. 유럽의 천연가스값 엄청 올랐죠. 선물 가격 보니까 40% 올랐던데 에너지 이 분야는 감수를 해야지 되는 거죠. 유럽에서. 그리고 또 에너지가 그럼 비싸면 우리 가솔린 넣고 뭐 하고 뭐 하는데 비싸지면 다른 데 돈을 안 쓰게 되죠. 이렇게 해서 경제의 악순환 고리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에너지 이외에 무역 거래는 그 러시아와 유럽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무역 거래에서는 유럽이 손해 보는 건 얼마 안 되네요. 0.1% GDP의 단기간이죠, 물론. 그리고 러시아는 10% 정도는 된다고 하는데 이거 다 계산하고 하는 겁니다. 푸틴은 계산할 것 하고 하는 것이고 푸틴은 엄청 부자이기 때문에 본인 지킬 것 다 지켜가면서 유럽도 전체적인 그 수출입 품목에서는 큰 그 에너지를 제외하고 큰 타격은 없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품목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서 세계 어디서 분쟁이 일어나면 유난히 타격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에 꼭 그 러시아산 고게 들어가야지 된다는데 말이야. 요만큼은 그런 것이 지금 안 되는 그런 것. 그리고 이제 미국도 뭐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지는 않지만 다 연결되니까 미국도 지금 아주 그 힘들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유럽에는 뭐 천연가스에 적게 보면 보통 때 30% 많게 보면 40% 러시아가 그쪽으로 그 팔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러시아 마켓도 지금 붕괴됐습니다. 루블화 굉장히 달러화에 비해서 같이 약해졌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가 나옵니다. 독일이 마지못해서 결국은 그 노드 스트림 2를 원래 올해 말에 시작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시작을 하기로 됐던 것도 아니고 올해 말부터 그 러시아에서부터 독일로 오는 천연가스 그 파이프라인을 노드 스트림 2를 개통을 하려고 하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최종적인 승인을 하는 단계인데 그 승인 단계를 안 한다고 한 게 아니라 일단 스탑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블라디미르 푸틴 전쟁 일으켜놓고 하루 만에 지금 파키스탄 총리를 만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총리도 그래요. 활짝 웃으면서 그 임란 칸 물론 모든 나라에 어느 나라의 비극이 어느 나라의 기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그럴 때 점잖은 나라는 그냥 조용히 실리를 챙기죠. 이 그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 활짝 웃으면서 내가 날짜를 잘 잡았어. 러시아에 오는 날짜를 잘 잡았어 하면서 어제가 원래 예정일이었기 때문에 푸틴을 만나서 노드 스트림 2 그쪽에 게 지금 스탑됐으니까 파키스탄과 이 천연가스관을 만드는 것을 지금 의논을 했는가 봅니다. 그랬더니 내가 잘 왔어. 너무 익사이링해. 한 나라 총리가 그 나라 수준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지금 이 정도이고요. 그리고 항상 가솔린 값 인상, 에너지 값 인상 같은 것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굉장한 압박이 됩니다. 민주당에도 그렇잖아도 여러 가지를 너무 극좌적인 이슈로 사회적인 이슈에서 가져간다 해서 뭐 이것은 지난해부터 선거에서 악재가 될 텐데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더군다나 이제 여름이 오잖아요. 노동절이 아니라 메모리얼 데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가솔린 그 수요가 많아지는 때인데 이러면 국내 정치에서 힘들어지죠. 그러면 또 여기에 지금까지는 안 한다고 했는데 임시로라도 가솔린 연방세금 1달러당 18센트를 유예하는 것을 할까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테고 또 전략적 비축률을 얼만큼 방출할까 하는 것도 봐야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하루 사이에 뭐 한 5% 정도 가격 올랐다고 하고요. 밀 아주 곡창지대잖아요.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10년 사이 지금 최고치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올라가겠죠. 잠시 뒤에
약간 뒤로 물러선 중국. 모든 나라는 다 자신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나는 얘하고도 친구고 얘하고도 조금은 가깝게 지내야지 되는데 어떡하나? 둘이 싸우니까 이 경우가 지금 중국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my friend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뭐 자신들의 주권을 지킬 권한이 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왔었는데 점점 러시아 옆에 서는 것을 약간 불편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오거든요. 어제 그 중국의 그 외무성 발표에 따르면 물론 아직까지 미국을 비난합니다. 아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왜 줘? 하면서도 또 그 뒤에는 러시아는 아주 큰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지원받을 필요가 없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중국이 러시아를 지지한다. 이런 말들을 얼마 전에 올림픽 할 때도 이 블라디미르 푸틴을 만나서 시진핑이 했겠지만 그리고 그런데 외무부에서 발표한 것은 이렇습니다. 성명은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는다고 믿지만 그리고 러시아도 그 말을 듣고 싶어 하겠지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오늘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이 같은 일을 우리 중국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뒤로 뭔가 모스크바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조금 발을 빼는 것 같은 그러면서 미국을 비난합니다. 미국이 지금 불이 나고 있는데 친구 집에 불이 나고 있는데 그 집에 무슨 뭐 부채질을 할 것인가 불을 끌 것인가 그러면 아무런 개입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책임 있고 도덕적으로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우크라이나가 잡아먹히면 중국은 대만을 홀랑 잡아먹게 됩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이제 러시아를 좀 지지하지 않기를 바라고 중국도 성명까지 발표하고 나서도 러시아가 너무 멀리 가는 것 원치 않습니다. 미국과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유럽과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의 미국을 후원해 주시는 분부터 먼저 불러드리자면요. 저는 지금 나이는 많지만 한 90세 됐죠. 고르바초프의 말이 듣고 싶습니다.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딱 그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는데 그곳이 구소련이죠. 그런데 엄마와 아빠가 한 사람은 러시안, 한 사람은 우크라이나 사람인 겁니다. 반반인 거예요. 그래서 고르바초프는 우크라이나 독립을 상당히 지지를 했었거든요. 지금 그는 어떤 생각을 할까? 강혜신이었습니다.